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사학자 사와코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역사 공부를 좋아했고 특히 일본 고대사 쪽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본 역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독자적이고 우월해. 한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면에서 일본을 흉내내고 모방하며 정신승리하는 곳이겠지. 이런 생각을 은근히 당연시하며 살아온 제가 최근 한국에서 유적 발굴과 사료 조사 관련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학 연구자들과 교류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일본 대학에서 주는 연구비가 꽤 컸고 마침 백강 전투 663년 관련 문헌을 구해오라는 교수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백강 전투라면 일본 학계에서도 여러 해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제가 흔히 들어온 결론은 백제가 원래부터 외에 속해 있었고 우리는 옛날부터 동아시아의 주인으로 활약했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보는 게 나쁘지는 않겠군이라는 마음 반 걔네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주지. 라는 마음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당연히 일본이 최고이고 한국은 무언가 부족하고 뒤떨어진 나라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역시 공항부터 분명 허술하겠지? 하며 내려서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깔끔하고 거대한 공항터미널, 빛처럼 빠르게 이어지는 검색 및 입국 절차,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 그리고 공항 내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의 매끄러운 음질까지. 일본도 나리타 공항이 규모와 시설 면에서 상당하다고 자부해 왔는데 막상 인천공항에 와보니 이미 어떤 면에서는 앞서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내색 않고 코웃음 쳤지요. 뭐 신생공항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나라 옛 공항 역사가 얼마나 깊은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저만의 합리화를 하며 중얼거리면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제 연구 목적은 백강 전투와 관련된 한국 측 자료들을 탐사하고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나 사료를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역사학자는 은근히 저를 환대해 주었지만 저는 곧잘 거만하게 대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진 자료 중 쓸만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지만 다 일본에서 이미 연구된 것들일 겁니다. 제 성격이 좀 아나무인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늘 그렇게 당당해야 일본인으로서 체면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난 일본의 위대함을 여지없이 증명해 보이겠어라는 의욕이 가득했죠. 그런데 숙소에 도착해보니 제가 묵게 된 곳은 경복궁 인근의 한 레지던스였습니다. 전통 한옥 느낌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인테리어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은 목조 구조와 고풍스러운 느낌의 기와 지붕 테라스가 어우러져 있었고 거기에다 초고속 인터넷까지 번개처럼 연결되니 매우 편리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얼핏 들은 적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체감하니 꽤 놀라웠습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 일본도 이만큼은 해내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지요. 뭔가 의기양양해지려 할 때 숙소 직원이 건넨 음료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식 전통차라고 소개했는데 쓴맛과 단맛이 오묘하게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향이 퍼졌습니다. 이거 의외로 괜찮군요. 라고 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일본의 말차가 더 정교하고 훌륭하지. 라며 애써 우월감을 내세웠습니다. 이튿날 저는 본격적으로 백강 전투 관련 유물과 사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연구사분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름은 신혜원 선생님이었는데 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와코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백강 전투에 관한 원사료나 관련 유물 탐색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일본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미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혹시 한국 측 자료에 독특한 것이 있으면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좀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백제는 외에 속해 있었고 일본은 도움을 주느라 출병한 것이라는 결론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안내된 자료실에서 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각종 한국의 역사서나 논문 자료를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신혜원 선생님이 친절히 정리해준 문서 파일을 보는데 거기엔 백제 부흥군의 노력,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 그리고 외의 군사 지원이 이뤄지게 된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같은 것들이 꽤나 논리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또 한글 주석과 함께 영어 논문 요약본도 곁들여 있었는데 이 자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풍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입맛을 다시며 속으로 생각보다 꼼꼼히 했군. 그래도 역사는 이쪽 시각 저쪽 시각이 다른 거니까라며 넘겼습니다. 자료를 본 뒤 한국 측에서 제안한 현장 답사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과거 백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지역과 그와 관련 깊은 전라북도 인근 그리고 백강 전투가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강하구 쪽을 살펴보게 된 것이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교통편을 알아보다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KTX라 불리는 고속철도가 일본의 신칸센만큼이나 빠르고 편리하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예매 시스템도 직관적이고 역에서 동선을 잡는 과정 또한 굉장히 간소했습니다. 게다가 승차권 하나로 지하철과 연계되는 교통망까지. 일찍이 발전했다는 일본 철도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저에게도 있었건만 막상 써보니 한국의 철도 인프라도 만만찮았던 겁니다. 물론 여전히 신칸센 역사와 노선은 훨씬 길고 깊지. 이건 단지 따라한 결과일 뿐이라며 저는 애써 위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약속한 시간에 맞춰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데 반짝이는 자동 무인 매표기와 스마트폰 연동된 QR코드 입장 시스템이 참 편리했습니다. 고작 몇 시간을 쓰게 될 교통수단인데 이렇게까지 편의를 극대화하나? 역시 따라하긴 잘 따라하네. 하고 중얼거렸지만 조금씩 제 얼굴은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뒤떨어진다라는 선입견이 하나씩 깨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KTX를 타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창밖 풍경이 순식간에 휙휙 지나가는데 좌석은 편안했고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현지 문화재청 팀장이었습니다. 박사님, 우선 전주 한옥마을 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쪽에도 백제의 영향을 받은 전통 양식 흔적이 좀 남아있고 여러 기와지붕 유구도 조사 중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일본도 교토나 나라의 전통 건축이 많은데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하는 수 없이 따라갔지요. 그런데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하자 제가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빽빽이 자리 잡은 전통 기와지붕 건물들이 골목마다 이어져 있고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로 개조되었는데도 한국 고유의 멋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떤 가옥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모습이었고 실내는 깔끔하게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목조 건물 사이에 불빛이 은은하게 퍼지며 커다란 창호문을 슬쩍 열면 나오는 마당에선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이 한옥마을 특유의 정서가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래봤자 일본의 정원문화만큼 세련되지 않겠지라며 일단 또 꼬투리를 잡아볼까 했습니다만 곧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할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옛날 전통과 현대 감각을 잘 버무린 거지? 내심 흥미롭고 부러웠습니다. 마을 안내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백제 부흥운동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 있다는 옛 산성터 그리고 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부흥운동을 위해 끝까지 버텼다는 주류성 추정지까지 찾아가게 된 것이지요. 한국 학자분이 과거 사료와 지형 자료를 비교해가며 설명해 주었는데 옛날 그 거점에 얼마나 많은 유민이 모여 있었고 복신과 도침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항전했는지 그 세세한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기록은 백제는 어차피 외에 속해 있던 나라였고 외가 대규모 군사를 보내준 이유도 속국을 구해주기 위해서였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다르게 말하지? 아니, 하다못해 외국어로 된 서양 학자들의 논문도 이쪽 설명과 일맥상통하고 있잖아? 분명 무언가 한국 쪽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을 거야. 그렇겠지? 그때 한국 측 연구자가 저를 곧장 안내한 곳이 있었습니다. 사와코 박사님, 여기 일본서기 원문 번역과 삼국사기 원전을 직접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가의 계보와 백제 왕족의 관계를 정리해둔 문헌도 있지요. 혹시나 도움이 되시면 보시죠. 저는 처음엔 콧방귀를 뀌면서도 자료를 훑어봤고 거기에 실린 사실들이 꽤나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에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부여풍이라는 백제 왕자가 일본으로 간 이유가 인질이 아니라 오히려 외교사절단의 성격이 강했다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일본 천황가 안에 백제계 성씨를 지닌 사람이 그렇게나 많고 소가 가문 같은 이들이 백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졌다고? 나카노의 황태자 훗날 텐지 천황이 친백제 정책을 펴서 대규모 군사를 파견했으며 그 배경이 꼭 백제가 속국이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백제계 호족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라고?
고개가 혼란스러울 즈음 현지 문화재청 팀장이 백강 전투가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금강하구 쪽을 함께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이동해 도착한 그곳은 강폭이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와 함께 고층 빌딩은 적지만 공사 현장이 꽤나 보였습니다. 지형 자체가 옛날과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준설 공사를 수차례 했고 댐도 생겼다니 옛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을 법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에 그려진 상상도나 옛 문헌 기록을 보면 정말 이 강이 예전에 얼마나 웅장했을지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수군이 강 언덕을 따라 진을 치고 백제 부흥군과 왜가 함께 배를 띄우고 강을 가로질러 돌격하는 장면. 상상만으로도 거대한 전쟁이 떠오르니 제가 한창 몰입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행한 한국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가 무리하게 대규모 군사를 파견했다가 결국에는 패전하고 말았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백제 부흥군이 왜의 지원을 이끌어냈지만 이미 백제 내부가 내분에 휩싸였고 전체적인 판세가 신라당 연합으로 기울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이 전투 결과가 동아시아의 큰 흐름을 확 바꾸게 되죠. 아마 왜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이후로 국가체제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순간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국가체제를 개혁? 뭘 알긴 아나. 애초에 일본은 그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율령 제도를 발전시켰고 통일된 국가를 이뤄나가는 중이었다. 백강 전투가 원인이었다는 건 억측 아닌가? 라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자는 잠시 제 표정을 살피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예, 말씀도 맞습니다만 한쪽 사료에 따르면 왜가 백제 멸망 후 긴장감을 느껴 방어체제를 크게 바꾸고 천도도 하는 등 전쟁 패배의 여파가 컸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라고 답하더군요. 그의 태도가 너무 여유로워서 저는 왠지 더 화가 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반박할 만한 근거도 크게 찾기 힘들었습니다. 일본 서기만 봐도 사이메이 천황이 백제를 지원하다가 도중에 사망했고 텐지 천황이 대규모로 출병을 이어갔지만 결국 패전했던 기록이 남아있지 않던가요? 며칠 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헤쳐보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수도 서울을 제대로 체험해보고 동시에 한국에서 새로 발견된 유적이나 사료들도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루쯤은 자유롭게 시내를 둘러보고 싶어 지하철을 타고 도심 이곳저곳을 구경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교통카드 한 장으로 환승하며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역사 안에 편의점과 서점, 심지어는 외국인을 위한 무인 환전기와 다국어 안내 시스템까지 깔끔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편리했어요. 물론 여전히 우리 일본 지하철이 노선이 훨씬 많고 더 오래됐다며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켰지만 제가 타고 있던 차 내 와이파이가 너무 빨라서 괜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그냥 무료라니? 하고요. 꽤 발전했네. 그래도 일본의 오랜 전통과 노하우가 훨씬 세련됐을 거야. 하면서도 어쩐지 삐딱한 제 마음 한구석엔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한국이 뒤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내 예상과 다르군 이런 식으로요. 다음 일정으로 백제 연구를 전공한 한국 교수님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이분은 특히 고대 한일 관계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각종 논문과 저서를 내신 분이었습니다. 다소 긴장감이 돌았지만 저는 당당한 척 그의 연구실을 찾았죠. 연구실에 들어서자 한국 교수님은 제게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와코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애썼습니다. 제가 듣기론 백강 전투와 백제 부흥 운동 그리고 고대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제 연구 중에 참고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저는 약간 얼떨결에 예, 사실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 내용 비교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시원스레 대형 스크린에 문헌 사본과 여러 가지 고증 자료를 띄워주며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제 왕족들이 왜로 건너갔던 여러 사례, 왜가 백제 부흥군에 군사를 파견한 배경, 왜 천황과 내부 권력 투쟁 등등. 그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속국과 종주국의 관계였다면 왜가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출병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인질이라는 표현이 기록에 남아있지만 30년 가까이 외국에 살면서 정치적 자문을 할 수 있었던 왕자를 단순한 포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천황과 내부의 백제계 세력이 강했고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컸던 거죠.
그 반대급부로 백제에서 건너간 선진기술자와 학자들이 일본의 국가체제 형성에 크게 기여했고 불교나 건축기술, 문헌전수, 주춧돌을 활용한 건축 양식 등이 전파됐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백제는 일본의 속국이라는 단정적 지식이 점점 흔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속으로는 저 사람 한국인이니까 자신의 나라 역사를 위대하게 미화하고 있는 거겠지. 백제가 문화 전파를 하긴 했어도 결국 일본이 받아들여 더 발전시켰으니 일본이 앞선 거 아닐까? 라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온 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자료와 사료들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백제가 완전한 속국이었다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엇갈릴까? 단순히 한국인들이 날조해서라고 하기엔 서양학자들 논문에서도 백제-외 사이 문화교류가 엄청났다고 하잖아? 하는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 되니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나는 일본인이다. 일본이 최고다. 한국은 일본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다 라고 다시 의식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색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죠. 직접 한국은 별거 없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유명한 유적지나 박물관 말고도 한국의 도시 인프라와 시민 문화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망신거리가 있으면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마침 한국 측 지인이 저를 초대해줬습니다. 저녁에 강남으로 오세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강남? 그거 예전부터 노래에 나오던 그곳인가? 사람 바글거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곳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초고층 빌딩 숲 사이로 넓은 도로가 뻗어 있고 건물들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나름의 정갈함이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과 간판들이 상당히 정비되어 있었고 거리에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부 횡단보도 앞에는 차들이 일제히 멈춰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고 생각보다 교통 질서가 괜찮은데? 하고 의아했습니다. 노상에선 버스가 수시로 오가며 지하철역이 어디든 연결돼 있어 택시보다 지하철을 타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하다고들 말하더군요. 지인은 저를 모던한 한식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초대한 술자리는 아니라 그분이 초대했으니 저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앉아만 있었는데 음식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불고기, 김치, 잡채, 계절나물 등 다양한 반찬이 한 번에 세팅되는데 디스플레이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색감과 향이 풍부했고 맛을 보니 적절한 감칠맛이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네. 분명히 MSG를 잔뜩 넣었을 거야. 하고 속으로 의심했지만 주방장이 인공조미료보다는 천연 재료로 국물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에서 온 손님이시라면 혹시 미소된장이나 간장 요리를 좋아하실 것 같아 간장 베이스를 조금 더 첨가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일본인 입맛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다니 이런 디테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며 당황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인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재현해낸 백강 전투 다큐멘터리였는데 드라마화한 재현 장면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배우들이 고증된 옷차림과 무기, 전술을 재현해서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해냈지요. 일본에서도 이런 역사 드라마를 여러 차례 제작했는데 솔직히 우린 훨씬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더 잘 만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영상을 보는 내내 꽤나 흡입력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백제 부흥군이 외수군과 함께 크게 패하는 순간 휘날리는 깃발과 화살이 강물에 수없이 꽂히고 배가 불타는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내심 저도 모르게 이 장면은 꽤 웅장하네 하고 감탄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제 연구 일정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자료와 현장을 보고 정리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백제가 일본의 속국이 아니었다고? 그냥 일본이 배려해줬던 거 아닐까? 우리가 군사도 보내주고 그 대가로 좀 이런저런 기술 받아온 것뿐이고 하고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굳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안내하고 함께 연구한 한국 학자들이 너무나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생겨나는지 궁금했지만 저로서는 직접 반박할 만한 근거가 빈약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사료나 유적, 그리고 각종 외국 학자들의 논문 인용이 제 예상보다 훨씬 탄탄했거든요.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숙소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고층 빌딩 숲과 번쩍이는 불빛들이 보였고 문득 이 도시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모든 면에서 일본을 우러러보고 흉내만 내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자기 문화와 자부심이 있으며 꽤 완성도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도 갖추고 있구나.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려는 순간 제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훨씬 섬세하고 세련된 부분이 많아.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공항에 가는 길 안내해준 한국 학자분이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제가 가진 생각을 다 알 수 없겠지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와코 박사님, 이번에 오셔서 백강 전투나 백제사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셨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는 꽤 다르게 느꼈습니다. 백강 전투와 관련해서 한국이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자료들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일본 서기의 기록과도 맞물려서 볼 수 있더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이 늘 우위에 있었다는 제 고정관념이 흔들렸습니다. 백제는 분명 일본에 많은 문물을 전했으니까요. 일본이 그걸 받아 발전시킨 것 역시 사실이지만 그것이 꼭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지배한 증거라고 볼 순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 또한 문화와 인프라 면에서 일본 못지않게 훌륭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제가 한국은 전부 일본을 모방하며 정신승리만 한다고 치부한 게 저 자신이 가진 편협한 시각 때문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학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악수를 맞잡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일본과 한국은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하게 얽혀왔고 지금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어져 있구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지. 적어도 역사 연구자로서 객관적 시선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하고요. 그 후 저는 일본에 돌아가서도 제 논문 초고에 한국에서 경험한 사실들을 추가했습니다. 백강 전투는 동아시아 역사의 큰 변곡점이었으며 외가 백제를 돕고자 했던 건 여러 정치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 단순 속국 구출이 아니었다라고 쓰며 기존의 왜곡된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 나갔습니다. 일본 학계 일부에서는 저를 보고 현혹됐다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조금 더 사실에 접근했다고 확신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겠지요. 아무튼 저에게 한국에서의 일들은 잊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며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본이 최고고 한국은 열등하다라고만 깔보았는데 직접 발로 뛰어보고 사료를 찾아보니 얼마나 복합적이고 섬세한 관계였는지를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 역시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세련되게 발전해 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음식이며 교통이며 IT 환경까지 의외로 완성도가 높았고 전통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각광받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섬세한 문화와 오래된 전통 그리고 그 나라만이 가진 장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것들을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게 한국 체험은 강렬한 도전이었습니다. 혼란도 있었고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집요하게 일본이 최고라고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 버린 저 자신을 느낍니다. 어느 쪽 결말이든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뗄 수 없는 존재이고 과거 백강 전투의 격전부터 현대 양국이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제 이야기가 결코 결론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일본인들이 저처럼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젠가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백강 전투의 무대와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산성터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현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은 충분히 충격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매혹적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모든 시작이 되었던 백강 전투 1400여 년 전 강물에 비치던 불길과 전쟁의 함성이 아직도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사 속에 어른거립니다. 그때 맺은 인연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지금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묘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충격과 깨달음 그리고 오랜 편견과 자존심 사이에서의 갈등을 나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사와코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